우리가 흔히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 사건은 과거를 단절시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높은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간, 또 그 사건의 의미가 먼 사회에까지 미치고 긴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걸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난 한 1세기 동안, 한 100년 동안에 3.1운동만큼 중요한 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아마 봐서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 의식 구조가 나와 가정 중심으로 살던 몇백 년의 생각을 바꿔서 민족과 국가가 나와 내 가정보다 먼저다. 그것이 우리 생존권의 절대 조건이다. 그것을 우리 온 국민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3.1운동에 남겨준 가장 큰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국가 구실을 하고 민족이 독립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3.1운동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살던 우리 전 국민이 이제부터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늦게 그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경험하는데, 역사가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흔히 계몽운동이 시작됐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낄 때는 뭔가 하니 교육을 받아서 국민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라 구실도 못하고 우리의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생존권의 의미를 교육에게 맡겼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육에 대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보다도 국민들이 책임졌고, 또 기독교가 그 책임을 많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려서 성장했습니다마는 내가 사는 농촌 교회에도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생기고 한 15년쯤 지나니까 그 교회가 교실이 돼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사립 기독교 학교들이 생겼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앞날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언론기관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국민계몽운동이 일어나서 정신적인 자각과 발전이 3.1운동 이전에는 없었는데 3.1운동 이후에 한꺼번에 오늘까지 계승됐습니다. 그게 단절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승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한 민족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절대 빈곤이 도사리고 있는 한 그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절대 빈곤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는
게으른 백성이 이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는 20살 되면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것이 이렇게 이를 사랑하는 민족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뭐 이건 할 수 없이 우리가 만든 운명이었다. 그런 좀 가슴 아픈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실 보면 우리 서북 지방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물산장리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경제에 대한 희망,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희망의 아마 촛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역사적 의미는 저는 6.25 전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두 정부가 성립되자마자 5년 후에 6.25 전쟁이 해방 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 6.25 전쟁부터 오늘까지가 3.1운동의 정신이 계속해 이어온 것입니다. 해방은 물론 큰 역사적 고비입니다. 그러나 그 밑을 흘러온 정신은 3.1운동 때 정신이 그대로 연장돼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제가 교육 말씀을 했는데요. 3.1운동 이후에 불붙었던 교육의 열기는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다.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안 됐겠지만은 교육은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 같이 겪었습니다만은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필리핀이 국민 소득이 $70였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필리핀은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의 혜택입니다. 이 교육이 우리를 지금 이만큼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입니다.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이를 사랑하는 국민의 의식구조의 변화입니다. 저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81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 부흥을 일으킬 때인데 1981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사회학과에서 김경동 교수님이 아마 주임 교수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전 국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설문 그 항목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86%가 나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난 그걸 보고서 이젠 우리 국민도 희망이 있다 말이죠. 일을 그만큼 사랑하는 민족이 버림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원동력이 지금 오늘까지 이끌어져서 경제 성장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계기가 됐든지 그건 묻고 싶지 않지만은 국민 전체가 지금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되는가 경제가 먼저 되는가 하는 걸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절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지금 다 열중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한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겁니다.
첫째 목적은 역시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목적은 명교환이 그 사회의 민주화입니다. 이건 정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 문제인데 우리 정치는 경제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생국가가 있고요. 후진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 과정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권력이 차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 군대가 있고요.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사회적으로는 각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못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가 신생국가입니다. 그래 후진국가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수립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벗어나는데 정말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제일 민주주의 암흑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동안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과정을 밟아서 민주화 투쟁을 겪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선언하고 나올 때 그때는 벗어났습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정신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되는 정부가 힘을 가진 사회입니다. 군대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법치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가만 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 과정을 밟아서 지금까지 그 길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밟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더 긴 세월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회는 또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벗어난 사회가 이제 언젠가는 와야겠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앞으로 한 5, 60년, 한 100년이 오기 전에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법치사회를 벗어난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연구하니 질서사회라고 그럽니다. 질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뚜렷한 게 뭔가 사회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봉사하는 기관이지 지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걸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는 넘고요. 지금 법치사회에 다니는데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원하는데 이제 질서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밟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더 이 과정을 이끌어 가야겠는데 지금까지 3.1운동 지나고 100년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겠는가. 우리 이제 통일 이후를 위해서 통일과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이 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은 통일 이후에 사회적인 통일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한 70여 년 동안에 너무 이질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래되는데 그것은 정치 이념의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전체로 해석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권욕에 빠져서 애국심을 상실하는 지도자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신문이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가만 보게 되면요. 우리 지금 모두가 정권욕에 빠져서 애국심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때는 그런 정권력이 없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양보할 줄도 알았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추대할 줄도 알았고요. 더 좋은 뜻이 있으면 따를 줄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그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국심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서는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해도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3.1운동 정신에 다시 한번 출발해서 가진다고 하는 게 민관이 애국심을 위해서 정권력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지금 북한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학입니다. 역사가 후진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3.1운동에 애쓰신 분들의 정신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 이념을 위한 싸움은 끝나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면요, 냉전 사회가 있어서 이제 무슨 모스크바냐 아니면 이제 워싱턴이냐 하는 미국이냐 이제 공산주의냐 자유국가냐 하는 가지고 싸웠는데요. 그건 끝났습니다, 이젠. 그래서 자유국가는 보통 지금 진보 보수라고 이제 개방된 보수라고 남고요. 좌파 세력들은 이제는 좀 자기네가 진보를 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보수나 진보가 함께 살지 보수 진보가 냉전 시대와 같이 하나만 남는 역사는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20세기 전반기의 잔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저는 아직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보수와 진보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보수나 진보가 함께 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또 넘어섰습니다. 그 넘어선 개념을 이제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수나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열린 사회로 가느냐 폐쇄 사회로 가느냐 거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로 간 사회는 보수 진보 묻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사회로 가게 되면 다시 유일사상을 가지고서 둘 가운데 하나가 남아야 한다고는 거꾸로 갑니다. 그럼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젠 진보나 보수가 아니고 열린 사회로 가느냐 닫힌 사회로 가느냐 하는 건데 미국이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해 줬습니다. 그 사회를 지금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니 다원 사회라고 그럽니다. 진보나 보수만이 아니고요. 종교도 다 같이 있고 모든 민족이 함께 살 수 있고 다원적인 가치 사회를 개척해 준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깜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20세기 전반기에 정치 이념 때문에 붙잡혀 있는데요. 그건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에서는 도저히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때는 기독교를 중심 삼는 종교가 3.1운동의 기폭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가 오히려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뒤떨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3.1운동 때는 기독교가 암만 부족한 것 같아도 교리보다는 국가를 위한 진리를 줬습니다. 인생관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래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교리를 주장하지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지 교리를 준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는데 이번에 천주교가 몇십 년 동안 고민하다가 기독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는 교리적인 바꿨는데요.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좋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기독교가 교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서 일할 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건 민관이건 인권운동입니다. 교권운동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종교가 3.1운동 때 기폭제는 됐지만은 지금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에 성공한 것은 사실인데 교육이 국가와 민족에 좋은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되면 교육 자체가 자율성을 갖지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가만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관권이 교육을 지배했습니다. 행정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대학을 관권에 맞춘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국가나 히틀러 국가밖에 없는데요. 대학까지도 지금 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주어서 교육을 교육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인데, 이전 경제는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이제 앞으로 한 5, 10년 동안에 어떤 위치에 가야 하느냐, 아주 쉽게 제일 크게 말하면 중산층을 확립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중산층이 확립하게 되면 그 중산층에서 지도층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 떨어진 모방층이 되니까요. 사회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산층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문제인데요. 제일 지금 우리 중요한 것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가주의로 가는가 민주주의로 가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맡아서 한다고 하는 국가주의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북한 같아지고 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돕고, 교육자는 올바른 교육을 가지고 사회 봉사하고, 문화 전문가는 그 문화를 가지고 사회 봉사하고, 정부는 그걸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다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공무원만 절반을 차지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하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를 국가가 하겠다고 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국가가 다 실패했던 전례가 있고요. 우리도 국일가설합니다.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줄 줄 아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년이나 200년쯤 지나고 나게 되면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됐다. 군사적으로 큰 나라가 됐다. 그 꿈은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그건 가지는 나라가 따로 있고요. 우리 꿈이 아닙니다. 또 사회과학을 발달시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혹은 한국의 무슨 경제정책을 배우자, 그걸 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수나 국가가 작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제 100년쯤 후에 우리 민족이 세계 가장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민관이 문화입니다. 문화대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게 되면요. 문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 나라는 스위스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문화를 많이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스위스 작은 나라입니다만 큰 나라는 아닙니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건 작은 나라들이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나라 가운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그렇게 문화 혜택을 누리지만은 스위스 문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독일 문화권이고요. 이쪽은 프랑스 문화권입니다. 요새는 영어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제 스위스가 영어 문화권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민족으로 성장했지만은 한글 문화권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글 문화권은 중국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중국어 문화권이 있고요. 일본은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일본 문화권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전체를 봐서 그 다음엔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한글 문화권을 창조해 갈 수 있는 길, 이건 100년, 2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화 전 오래 살았습니다만 한 100년만 더 살면요. 우리 한국 문화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게 됐구나 하는 즐거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입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는 올라올 자리까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100년 동안에 절대로 후진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점에서 이제는 다 차지했는데요. 앞으로 100년은 우리 선진 국가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이끌어가는 것은 문화입니다. 정신문화입니다. 정신이 앞선 사람은 경제도 앞섭니다. 정신이 앞서게 되면 민주주의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 정신이 국제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한국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일본 다음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과 같은 방향을 택하게 되면 문화는 점점 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서양에서는 후진 국가가 된 것이 문화를 그동안 공산사회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인 가장 훌륭한 과제가 남아있다 하는 생각을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